오늘 저희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1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 색채를 이야기하기에는. 그래서 좀 한정해서 학교 환경에 계시니까 학교에서 색채라는 게 어떻게 쓰였을 때 말하자면 보다 더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환경 색채 디자인에 좀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색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이유가 색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다들 개인들도 다 색을 알아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색을 굉장히 감각적인 분야로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쉬운 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색채를 커뮤니케이션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정작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다 보면 색채가 갖는 속성이 워낙 말하자면 고정적인 모드가 아니어서 어느 것 하나를 정확하게 교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보라는 점에서 색채는 굉장히 어려운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상 색채에 종사하는 분들, 색채 분야에 업무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해도 끝이 없는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알게 되면 더 어려운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건설사와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도 제가 했을 가능성이 많은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국에 300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 색채, 환경 색채 통합 계획을 했거든요. 그리고 첨단 빌딩들의 모든 건축물이 말하자면 터파기 공사부터 이제 시작하면 그 단계가 지나면 바로 저희가 투입돼서 MBC 상암 본사라든지 SBS 상암 미디어 센터라든지 프리즘 타워라고 하는 그런 건물들을 저희가 말하자면 모든 자재를 다 골라주고 세팅하고 외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굉장히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질 분야, 뭐 감성 색채, 뭐 피부색 화장품, 그러니까 색이 관여되지 않은 분야가 없잖아요. 컬러 트렌드 뭐 이런 영역을 다 총망라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넓은 분야의 색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석박사 과정을 8년 전에 만들었는데 일반 대학원에 이화여대 미술대학 역사상 5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물리학 박사를 미대 교수로 제가 뽑았어요. 색채는 디자인적인 미학적인 결과를 주더라도 분석 단계는 사이언스, 광학적인 정량적인 데이터로 교류해야만 정확한 결과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학 박사를 그러니까 미대 교수로 제가 뽑은 그런 이제 사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디자인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실습 시간을 저 혼자 오지 않고 두 분을 같이 연구원 선생님들을 두 분 같이 모시고 온 이유가 제가 기본적인 개념 뭐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어요. 교육 자료를. 그래서 하시고 나면 색에 대해서 많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컬러 시스템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먼셀 시스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셀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이제 서민정 선생님께서 제가 1시간 강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색채 시스템의 먼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기반한 실습 자료를 저희가 가져와서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간 1시간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는 아주 간략한 프로세스로 색채 계획을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쉽게 그런 단계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저희하고 이 수업을 하고 나시면 나 색채 계획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입장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넘겨주실래요?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것부터 아주 방법론적인 것까지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에 절대로 못하는 건데 한 시간 안에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가르치는 분들이 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학생들을 제가 20년 이상 만나보지만 저를 대하면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이렇게 이제 과목을 이해하고 들어오면 다 저한테 기대하는 게 뭐냐면 프로세스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는 방법론을 이야기해 줄 거라 생각해요.
방법론은 당연히 물론 알아야 되지만 색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 방법론은 자기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색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해주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에 앞서서 형태를 만든다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절대적으로 먼저 수반돼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하자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규범적인 이론, 이 내용을 저는 훨씬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다 디자이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것이 형태를 만드는 일이라고 개념 규정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단지 미디엄 형태라는 매체를 통한다는 게 차이지, 사실은 인문학 하시는 분이나 그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같다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하냐면 가치 공유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 근저에는 서스테이너빌리티, 당신과 내가 이 지구상에서 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데 더 유용한 가치, 그것을 개발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자체는 궁극적인 저지향 어떤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목적적 개념에는 말하자면 진선미의 가치, 정확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삼위일체의 개념, 말하자면 정확한 것이 아름답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남녀노소 많이 배우나 덜 배우나 시골에 사나 서울에 사나 사람들은 5초 내로 퀄리티, 질적 판단을 정확하게 합니다. 예쁜 건 다 알아요. 요새 젊은 학생들은 여러분이 학생들을 하고 같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시지만 예쁜 여자가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하는 거와 이제 같은 맥락이기도 하지만 웃기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예쁜 여자라는 게 사실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한 사람이 예뻐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무섭게도 인간은 몸이라는 매체를 공유하고 있어요. 태어난 시점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사실은 몸이라는 것은 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나빠하는 거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무엇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표준, 기준. 그래서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 예쁜 여자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적인 특성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이 기준이 된다고 저는 가르칩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 게슈탈트 심리학자들, 시지각 이론가들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형태를 더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근거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물론 통계적인 방식으로 해보니까 결국은 몸이 기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 뒤 했을 때 앞이 훨씬 더 긍정적인 개념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눈이 뒤에도 2개 달려 있다면 아마 뒤도 앞과 비슷하게 동등한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디자인은 색채는 에너지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에너지 소모율이 높아지는 대상 디자인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서스테이너빌리티. 내가 살아남는데 유용한 걸 좋다라고 얘기한다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물리적인 인간에 대한 탐구가 아주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학문이 바로 디자인 학문이고요. 물리적으로만 그러면 쾌적하면 되냐? 사람들은 물리적인 1차적인 욕구만 해소되면 마슬로우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족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단계. 내가 이거 다 해서 이제 밥 먹고 살만 하니까 나는 좀 더 멋있는 거 가져야겠고, 좀 남들이 괜찮아 하는 그 백도 좀 들어야겠고, 그래서 무엇인가 사회적인 성취감, 자기의 문화적인 욕구, 이것까지 성취되는 한도 끝도 없이 요구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 그리고 더 지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충족해야만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인간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그러다 보면 사회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결과물로 기준을 삼으면 이 세상에는 자연 형태와 인공 형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대별하면 인공 형태는 전부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냈어요. 디자인의 결과물이죠. 근데 그 디자인의 결과물이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결국은 만들어내놓고 나면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꾸로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 인생관 자체가 정확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그 결과물은 우리가 만들어내놓은 가치가 거꾸로 나를 공격하는, 그래서 저는 정확한 디자인이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라고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든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만 될 수 있으면 정확에 가까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더 가까운 그런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화학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르네상스형 통합적인 인문학적인 과학적인 이런 지식을 동시에 가진 인간이 다 되면 좋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뭐냐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디자인은 목적에 맞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문제 해결을 해내는 과정,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일이다. 마지막 만들어내는 형태 자체가 디자인의 목적이 아니다. 이 형태가 사람들로부터 사용됨으로써 그 사용자가 이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효과, 효용성, 그 자체가 디자인의 목적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순수예술과 달리 디자인은 문제와 결부돼 있어요. 처음에 과제가 주어질 때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디자인의 결과물이다. 결과물이 100개도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다 문제 해결을 해낸 결과물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엔바이러먼탈 시스템 속에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그것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얘기한 건데 넘어갈까요? 이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남산에 올라가서 그 도시를 일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30초, 10초면 다 일별 이렇게 쫙 둘러볼 수 있잖아요. 도시를. 슈퍼컴퓨터를 남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5초 내로 도시를 일별해라. 쫙 파노라마를 둘러봐라. 그러면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운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정보량이 어떠냐. 고해상도로 하라 그러면. 정보량이 엄청나죠. 3D 정보로 하라 그러면 더 힘들겠죠. 인간은 다운되지 않아요. 엄청난 기계로 치면 엄청난. 우리더러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죠. 자, 그러면 인간이 왜 다운되지 않을까? 그 정보량이 엄청난데. 그것도 게슈탈트 이론가들이 밝혀냈어요. 어떻게 보나, 인간이 대상을.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남산에 올라가서 그 많은 도시의 건물들을 동시에 보는데 뭘 보냐면 제일 먼저 요약해서 봐요. 제일 먼저 뭘 보냐면 구조를 봐요. 그러니까 그 관계성. 근데 어떻게 서 있나? 건물들이 거기서 피사의 사탑처럼 13도 기울어져 있으면 거기에 눈이 꽂혀서 움직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건물이 수직과 수평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직립보행의 원리에 맞게 서 있는데 규칙을 보는 거죠. 근데 그 규칙성에서 어긋나는 거는 눈에 들어와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생리적 에너지 소모율이 높아져요. 그거를 보는 것 자체로도 에너지 소모율은 마음에 안 드는 남자친구, 마음에 안 드는 여자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똑같은 원리예요.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데
나는 표현 안 했지만 에너지가 쓰여요. 다른 말로 하면 피곤해요. 생리적 에너지 소모율을 낮추는 것이 좋은 디자인인데요. 근데 남들이 볼 때 그 여자친구 하나도 안 이뻐. 근데 그 남자애는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예쁘대. 근데 그거는 자기에게 맞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상의 형태의 내재해 있는 규칙을 본다고요. 그러면 인간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결과물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일까요? 규칙에 적합한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이겠죠. 규칙에 어긋나게 만들어내면 좋은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못 들어요. 근데 그거의 기준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인간의 관계성 체계 내에서의 규칙들을 지키게끔 만들어야만 좋은 디자인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대상을 만들 때 내가 우산을 만든다, 디자인한다, 물병을 디자인한다 할 때 이 물병을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별개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과 나와 관계된 무엇이다라고 설정해 놓는 사람과 이것을 보는 관점 자체가 틀려서 디자인의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지구상에 살면서 모든 요소들, 인간도 하나의 요소인데 이 나와 또 타인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적인 것들이 다 이것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과 관계가 있는 대상들인데 그 대상들 속에서의 이것의 기능,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의 크기, 재료, 위치, 그리고 이것을 이루고 있는 무엇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게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얘기 들어갖고는 평생 가야 디자인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잠깐 드시죠. 그래서 제가 규범을 이야기하면서 디자인의 방법론 하나하나를 개발해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대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명확하게 해주면 프로세스나 이런 것은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과학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그냥 우리가 오래 생각해보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그 대상을 하나의 세계로, 하나의 완결된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 세계 엔바이러먼탈 시스템으로 대상, 지구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서로 연결된 그 지구상에 살고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그러니까 동양적 세계관과 서양적 세계관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이런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 포스트 모던과 말하자면 고전 물리학적인 이분법적 사고 체계의 말하자면 철학적 관점 이런 게 변한 것처럼 모더니즘적인 세계의 사고관의 차이처럼 이 디자인도 대상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에 이제 환경미학의 가장 이 지구상에서 모든 존재하는 형태적인 대상 아니면 뭐 어떤 대상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규정하는 가장 정확한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요. 서라운딩스라고 개념 규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대상 형태 뭐 이런 말로도 많이 했고 요소 이런 말로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서라운딩스의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체와 객체가 없는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병과 내가 있으면 항상 인간이 중심적이었고 이것은 하나의 피겨, 대상으로 치부됐던 것을 요즘에 서라운딩스의 개념으로 대상을 바라보면 이 물병이 주체가 될 수도 있는 내가 주체의 자리를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성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인간이 속해 있는 지구 환경 시스템 안에서의 인간이 하나의 주체일 수도 있지만 A 시스템, 인간도 하나의 유기적 올가닉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대단한 근데 인간이 속해 있는 이 지구의 우주 시스템은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요소들이 모여 있는 그러나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물병도 인간이 그런 시스템의 관계 속에서 딱 떨어뜨려서 하나의 그냥 물리적인 고정적인 대상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A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자 물병을 디자인해라. 그럼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물병 전체가 하나로 보여요. 그런데 시스템으로 보는 사람은 이 물병이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뚜껑과
그 다음에 몸통과 바닥면으로 이루어진 물병. 그럼 요소를 3개로 나눴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 뚜껑과 뚜껑의 내부와 이 물병의 겉부분과 물병의 내부와 바닥 부분으로 나눴어요. 5개로 나눴어요. 그러면 디자인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죠. 내부와 외부가 색이 달라질 수도 있고 뚜껑의 안과 밖이 색이 달라질 수도 있고 벌써 이것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병의 그 디자인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관계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에 말하자면 재료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구분해서 재료 자체도 하나의 별개의 어떤 특징으로 구분을 한다면 형태는 하나도 바꾸지 않았는데 재료만 바꿔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센세이셔널한 디자인을 할 수 있냐? 제가 말하는 대상을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가능해요. 플라스틱 병이 많았었는데 폴리프로필렌으로 바꾸고 세상은 달라지죠. 사람들은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사요. 왜? 내가 살아남는데 더 유용하다는 걸 아니까. 디자인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나의 그냥 별개의 형태라기보다는 이것 전체를 이루는 관계성 체계를 규칙을 바꾸는 게 디자인이다. 원래 뚜껑은 열렸었는데 뚜껑이 2배로 길어지면 전혀 다른 형태의 물병이 된다. 근데 뭐와 관계돼야 되냐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요소만 구분하고 거기에 무엇인가 변화를 주면 형태가 변하지 않아도 이제 디자인이 바뀐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능입니다. 기능이 기준이 돼서 보다 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요소들의 관계성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은 대상 형태의 내재한 질서 체계를 본다. 그래서 재밌게도 너무너무 예뻐요. 얼굴이. 눈도 하나 보면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쁜데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왜 송혜교가 아니지? 보면 이상하게 코가 조금 더 길어. 예를 들면 하나하나가 다 예뻐도 질서가 규칙이 이렇게 약간 어긋나 있으면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규칙을 만들어내는 일이 디자인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넘어갈까요? 자, 좋은 예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어느 공간이 더 아름답습니까? 이쪽이 아름다우시죠? 네. 사람들은 게슈탈트 이론가들이 한 말이에요.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떤 상태를 아름답다 하는가 기준은 인간인데요. 예를 들면 아주 복잡한 것도 싫어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단순해도 싫어해요. 그래서 요소들의 관계성이 요소들이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대 눈에 쉽게 읽힐 만한 정도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죠. 막 파악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 난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목걸이도 하고 스카프도 하고 막 핀도 꽂았고 미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스카프만 화려한지 스카프 화려한 거 할 때는 옷을 굉장히 수수하게 입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느 쪽이 규칙이 더 단순하냐의 문제가 관건이에요. 여기서 지붕색이 15가지 지붕색이면 사람 여기서 보시면서 저쪽이라고 할까? 이 고민을 하게 돼요. 벌써. 요소들의 관계성 체계. 보기에 적절한 정도. 그래서 아름답다의 기준은 사실 기능과 연관해서 fit, unfit이에요.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아, 쟤 예뻐, 아, 안 예뻐. 이거 굉장히 비인격적이잖아요. 이 상황에 적합하다? 조금 부적합하네. 네. 너무 했나요? 지금 여기가 훨씬 더 부자 동네거든요. 근데 아름답지 않아요. 규칙성이 복잡해요. 복잡한 거 싫어해요. 기능적이지 않아요. 자, 사람들은 생리적 에너지 소모율이 낮은 상태를 좋아해요. 그래서 디자인을 잘하면 제가 국가에 엄청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한테 상 줘야 돼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거를. 내 생리적 에너지 소모율을 안 뺏어가는 사람인데, 못 뺏어가게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 신경 못 쓰잖아요, 우리. 그죠? 그런데 내가 잘하면 우리 학교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정돈되게 만들면 우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성격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신라호텔 로비에 가서 시골에서 상경했다고 코푼 휴지 버리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규칙을 지켜라 설명하고 교육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들지만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보다 미적인 적합성을 주면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자기 품격을 자기 스스로 찾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환경을 활용하는 방법. 환경을 정비해주는 방법. 비싼 돈 들여서 하지 않아도 돼요. 페인트색만 제대로만 해줘도 또 페인트 가격이 제가 아파트를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 건설사 일을 제가 많이 하는데 물어봤어요. 건설 소장한테. 아파트 단지 한 단지를 짓는데 도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 그랬더니 전체 시공비의 0.014%래요. 0.14%도 아니에요. 0.014%. 거기에 70%가 인건비예요. 그래서 그러면 페인트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대답이 껌값이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페인트 비용 똑같아요. 껌값이에요. 아파트 전체 단지 짓는 거에 비하면. 근데 도색을 하고 나면 삼성레미안 그렇게 잘했던데 우리 아파트 뭐야. 지나가다 보면 막 울트라 막 엄청 강한 색 해놓으면 막 이렇게 우리 아파트 너무 싸 보여. 투입 대비 그 효율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율이 가장 높은 게 색채예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예쁘게 하는데 사계절 병풍 그려놓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옆에 아파트랑 비교해보면 우리 게 훨씬 더 안 고급스러워 보여요. 복잡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넘어갈까요? 어느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인테리어 비용 많이 차이 안 날 수 있거든요. 네, 많이 차이 나 보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기 천정 안 했죠. 노출이죠. 네,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거 재료비 별로 안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치가 다르잖아요. 지향점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나를 실현한 거지 예쁜 그림을 그린 디자이너가 아닌 거예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래서 좋은 디자이너를 만나야 되는 거죠. 네, 돈 별로 안 들어요. 사실은. 네, 넘어갈까요? 앞에서 사무실만 봐도 그 회사의 근무 행태와 사람들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서 사람들은 거기를 기피해요. 가치를 그 환경에서 바로 발견해요. 저기 안 가고 싶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2, 3년 전에 세계 디자인 어워드에서 1등한 상품이에요. 사실은 자동차, 뭐 첨단 제품, 기계 제품 그런 좋은 제품들이 많았지만 왜 이 제품이 1등을 했을까요? 아쉽게도 일본 디자이너의 작품인데 자, 그릇이에요. 이동 가능한 그릇, 실리콘으로 만들었고요. 환경으로 말하자면 환경에 피해가 적은, 그리고 경량성이고요. 옮기기에 무겁지 않고요. 그리고 획일적이지 않아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 좋아할 것 같지만 내가 가진 게 저 사람과 약간 차이 나는 걸 좋아해요. 자연을 닮았어요. 네. 1등상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적 제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어느 지점에는 내가 살아남는데 더 유리한, 나의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으면서 내가 살아남는데 유리한 그런 쪽이 어느 쪽이냐를 판단하게 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넘어갈까요? 이거는 또 이제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디자인하면 항상 사람들은 경제성을 따져요. 네, 만들어내야 됩니다. 경제적 효율을. 그런데 이코노미의 그 어원을 따져가면 사실은 오이코스라는 집, 터전, 다른 말로 하면 우주, 환경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노믹스는 관리하다, 절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라는 건 월가에서 하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가치,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돈을 실물 가치가 아닌 가치를 막 생산해내서 말하자면 이렇게 편중 현상이 많아지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있는 주어진 자원을 안 쓰고 아끼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원래 경제입니다.
제가 보면 저희 남편이 저를 엄청 괴롭히는데요. 아무것도 사오지 말래요. 낭비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제가 불만은 많지만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선한 일이 있다면 사실은 안 쓰는 거예요. 건축가들이 가장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자기가 지금 건축물을 무너뜨리고 언제든지 자원 회수가 될 수 있는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가진 건물을 짓는 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건축가들이. 넘어갈까요? 계속 얘기하면 이제 끝이. 그래서 오히려 디자인은 윤리학과 관련 맞닿아 있는 학문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공학 내지는 매니지먼트, 경영 이런 쪽과 연관 짓는데 그 반대 지점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색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독일의 디자이너가 자기 책에다 써놓은 얘기인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장 쉽게 색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문구예요. 색채는 빛의 모드로 왔거든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이죠. 빛은 가공하지 않아도 이미 온도를 갖고 있어요. 따뜻해요. 그 자체가 생명을 움트게 하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서 생명은 그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 자체가 사실은 색채, 빛이다. 이런 말을 저는 합니다. 넘어갈까요? 색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사실 좀 잘못된 인식이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 생각하게끔 착각하게끔 만든 근저에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이 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좋았지 않았나. 가시광선의 범주가 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그런 생존 능력의 기본적인 자질이라는 거죠. 넘어갈까요? 색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굉장히 쉽게 이야기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색을 이야기하자고 얘기하고 기업의 회장님을 만나도 똑같은데요. 그리고 뭐 그 색채 전문가들도 그 색채를 망치는 사람들은 다 색채 전문가들이 망칩니다. 일반인들은 망칠 일이 별로 기회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잘못 이해해서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색을 이야기할 때 커뮤니케이션 하자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색상 중심으로 색을 커뮤니케이션 해요. 대부분. 빨강색, 노란색. 빨강색 하자. 이러면 나는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빨강색에 수억 개가 있어요. 그 빨강색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색은 알면 알수록 이제 굉장히 괴로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삼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습하면 금방 이해하게 되세요. 그런데 그런 관점 이외에도 색을 이야기할 때 조명, 광선, 빛 조건을 빼놓고 이 색을 이야기하면 제가 이 녹색을 입고 있지만 제가 백열등하에 가면 이 색은 전혀 다른 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빛의 조건과 관계없이 상품의 색을 지정하면 백화점에 진열돼 있을 때와 동네 가게에 있을 때와 색이 달라 보여요. 반사율 달라지고요.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져요. 건물의 색도 할 때도 바닷가에 있는 건물의 색을 칠할 때와 도심지에 밀도가 빽빽할 때 색을 할 때와 구조가 복잡한 건물의 색을 칠할 때와 단순한 큐브형의 색을 칠할 때 색의 가지수가 달라야 됩니다. 내가 5개의 색을 칠했는데 아파트의 구조가 굉장히 변화가 많으면 12개의 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색을 이야기할 때는 빛 조건, 광선 조건과 대상의 물리적인 물성, 반사율, 흡수율 이런 물리적인 대상의 그 물체의 속성,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물리학적인, 그 광선도 마찬가지로 물리학적인, 그 다음에 물체 자체는 화학적인 뭐 이런 것도 관여되고 심리학적인 거에도 관여가 되고, 그리고 인간의 지각 메커니즘, 심리학, 생리학 이런 지점이 다 같이 연관 해석되어져서 결론을 만들어 줘야만 더 인간에게 좀 더 적합한, 아까 말했죠 제가 fit on fit이 아름답다를 규정하는 기준이어야 된다고, 보다 적합한 결과물을 줄 수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나 색을 빨강색 해달라고 말했으니까 나 끝났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색이 요즘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요새는 채도가 좀 낮아져야 되는 건 아닌지, 실내에서 쓸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거가 같이 연관 해석돼야 되고요. 우리가 보는 색을 보는 것은, 여러분은 저를 봤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이제 뭔가를 보면 내가 그 형태를 봤다. 피겨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폼. 그래서 어떤 형태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보신 거는 저를 이루고 있는 요소와 요소의 관계성 속에서 이 요소를 이루고 있는 색의 차이를 보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 이 녹색이 훨씬 더 밝고 온화한 색이면 저에 대한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지고요. 색의 차이가 덜하니까. 제가 여기서 훨씬 더 말하자면 메탈릭으로 이 녹색 옷을 입고 왔으면 아, 저 사람은 탤런트인가 봐. 아니면 자기가 탤런트인 줄 아나 봐. 이렇게 저를 이해하실지 몰라요. 색의 차이를 제가 이론적으로 투명인간이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관계성 속에서 요소와 요소의 색의 차이를 없애고 이 전체의 차이를 없애고 배경과의 색의 차이를 없애면 저는 투명인간이 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엄청난 돈이 걸려있는 저의 이익이 아니라 학교 연구소의 이익 때문에 제가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제가 강연하는 장소를 미리 가볼 때도 있어요. 배경에 뭐가 있나? 몇 명이 나를 보나? 남성인가 여성인가? 그리고 나의 캐릭터를 잘 드러나게 할 거냐? 아니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옷만 기억하게 할 거냐? 제가 겁먹는 그 환경이 어떤 곳이냐면 한국전력 이렇게 말하면 저기 녹화되죠. 저희 클라이언트인데 안 되겠네. 이거 지워주세요. 네, 지워주세요. 예를 들어서 강연을 하러 가면 300명의 남성이 곤색 잠바를 입고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의 캐릭터를 저는 절대 나타내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빨간색 코트를 그냥 입고 가서 강연을 하면 저를 절대 기억 못해요. 빨간색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뭐 성격이 되게 온화한 사람인 것 같다. 되게 강한 사람 기억 못해요. 캐릭터를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면담을 해서 학생과 뭔가 이렇게 상세한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럴 때는 그리고 저에 대한 인식을 될 수 있으면은 저의 캐릭터를 이렇게 이렇게 뭐죠? 더 가깝게 정확하게 저를 나타내고 싶으면 무채색으로 입으면 제 얼굴색이 색으로 보여요. 빨강색 위에서 제 얼굴색은 색으로 보이지 않아요. 거의 무채색으로 보이죠. 색은 관계 속에서 보이죠. 절대 색이 없어요. 그래서 선볼 때 무슨 옷 입어야 되냐는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범주는 이제 30, 380 이게 적색에서부터 남보라색까지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넘어갈까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뜨고 계시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에너지는 25% 소모됩니다. 눈이 그만큼 그러니까 눈 안에서 시세포가 움직이는 게 에너지를 소모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색채 치료 방법 중에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을 빨강색 방에다 집어넣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빨강색이 제일 잘 보이는 강한 색인데 그게 이제 시세포가 그 감지하는 시세포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을 좀 운동 좀 해봐. 그럼 말 듣나요? 안 듣잖아요. 뭐 다 귀찮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빨간색 방에다가 집어넣으면 한 2시간 놔두면 좀 힘이 나서 나와요.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이네. 그래서 하루 종일 놔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늘어져서 나와요. 피곤해요. 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2시간 넣어놨더니 힘이 났냐? 그거는 왜 피곤할 때 좀 움직이면 덜 피곤하죠.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 안 했는데 운동한 거죠. 근데 그래서 계속 좀 힘이 나라고 넣어놨더니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색은 좋은 색과 나쁜 색이 없습니다. 모든 색은 관계성 속에서 보이고 그리고 좋은 색도 남용하면 나쁜 색이 되고 강도가 좋은 빨간색이 잘 보인다고 간판에다 다 빨간색 썼더니 도시가 망가지고 내 간판도 안 보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난립한 간판들 속에 그 나더러 카페 열으라고 하면 나는 하얀색 간판 해야지. 막 집집마다 난립한 간판들 너무나 색깔 쓰는데 거기 하얀 간판이 제일 잘 보여요. 색은 색의 차이가 보이는 거라고요. 색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디자이너가 하는 일인데 대상의 기능에 맞게 색의 차이를 조절하는 일이죠. 네, 넘어갈까요? 아까서 얘기한 색은 에너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숲속을 거닐면서 유치한 색이 난립해 있는 간판 사이를 걷는 거는 아, 우리 동네 되게 싸 보여. 이사 갈 거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숲속을 걸으면서 유치해서 죽겠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정말 기품 있는 사람인데 이런 데는 걸을 수 없다. 이런 말 하신 적은 없죠. 근데 재미있게도 이파리를 하나 뜯어서 보면 책색을 해보면 채도가 엄청 높아요. 특히 봄에. 유치 찬란한 색이거든요. 유치한 잎이잖아요. 그런데 왜 숲을 걷는데 내가 피곤하지 않을까? 왜 유치하지 않을까? 원리적으로 구조가 같이 개입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 숲속이 요거 하나는 채도가 높은데 반사까지 해서 엄청 높은데 이 사이사이에 위치, 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음영이 드리워져 있어서 음영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회색 점묘화법, 회색 물감을 확 뿌려놓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상하죠. 그리고 이제 소리, 뭐 내지는 공기 이런 게 다 같이 역할을 해서 숲속을 거닐 때 상쾌한 거죠. 사실은 이 음영이 없다, 거리감, 원근감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괴기 영화 속에 놓여진 공포감을 느끼실 거예요. 이런데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외칠지도 몰라요. 그래서 색채를 공부한 사람이 형태의 구조, 위치, 크기 이런 거와 관련 없이 디자인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생리적 에너지 소모율과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다. 디자인은. 무엇을 만들 때 에너지 측면에서 제고하지 않으면 결과를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이유는 말했잖아요. 제가 여기다 하얀색 물병을 만드는 거와 까만색 물병을 만드는 것 중에 까만색 물병 좋아하시겠어요? 자동차를 여름에 하얀색 자동차를 가지는 것과 검은색 자동차를 가지는 것이 그냥 다른 심리적인 거 다 떠나서 물리적인 에너지 세이빙 효과가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라고 실험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하얀색 자동차를 가지는 게 여름에 쿨링 에너지 세이빙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아스팔트와 잔디밭 위에 표면 온도 차이가 한참 더울 때는 10도 이상 차이 나요. 엄청난 거예요. 10도 이상 차이 나게 하려면 에어컨 엄청 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색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물리적 에너지 소모율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이 잘 도입되는 때가 펜션들, 바닷가 펜션들, 여름에 주로 가는 건물, 여름에 주로 사용하는 건물, 백색으로 많이 하고 그리스 지중해 백색 집들 생각나시죠? 제가 그것 때문에 곤혹에 처하는 경우, 곤혹스러운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닷가의 시장님들이 우리 도시에 와서 산토리니처럼 해놔라. 말리느라고 제가 바빠요. 지중해의 기후 아니잖아요, 우리는. 겨울에 어떻게 하려고. 파란색 지붕을 어쩌려고. 안 되는 거죠. 색채 전문가로서 제가 가장 잘한 일, 많이 한 일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말리는 일이에요. 색을 못 쓰게. 색채 전문가라면서 왜 색을 못 쓰게 하냐.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색채 전문가로 일을 할 때 아파트 현장에 가면 제가 딱 서가지고 아파트 전체 환경을 딱 진단을 하면 동시에 보이는 색이 120가지가 넘는 경우가 많아요. 말했죠. 물리적 에너지 소모율과 생리적 에너지 소모율. 제가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건 생리적 에너지 소모율이에요. 제가 디자인 하나를, 제가 잘한 거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잘한 거 말하라 그러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녹색 바닥을 없앤 것. 밝은 회색으로 만든 것. 조명 효율 높아지고요.
자동차가 예뻐 보여요. 그 위를 걸어가는 사람도 예뻐 보여요. 무채색이거든요. 어두운 녹색일 이유가 없어요. 초록색 채도 높아요. 채도와 채도가 부딪히면 싸 보여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되어야 할 것에서는 채도를 빼요. 그래서 아파트의 바닥을 밝은 회색으로 다 바꿨어요. 백화점들도 다 따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하는 일 중에 또 하나는 그 지하주차장 입구에 아파트마다 있잖아요. 캐노피. 거기에 녹색 아크릴을 벗겨내고 투명한 걸로 바꾼 거. 요새 강남 아파트들 녹색 안 합니다. 다 투명한 걸로 바꿨어요. 녹색도 투명한데 투명한 아크릴 쓰면 먼지가 많이 보인다고 녹색으로 다 해요. 근데 똑같아요. 먼지 끼는 건. 투명한 걸로 하면 요소가 훨씬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채도가 낮아지고 환경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배경이 되어야 될 것은 배경이 되게 해줘야 되거든요. 주인공은 인간이고 보여야 될 것이 보이는 게 더 안전하고. 그래서 그 대상이의 그 관계성 체계 속에서 대상이 가지는 기능에 적합하게 색을 부여하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환경을 바꿔놓으면, 그리고 제가 잘하는 일 중에 서울시의 공사 예고 표지판. 우리 여기 며칠부터 며칠까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 공사 예고 표지판. 그게 굉장히 찬란했었거든요.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에 이거 얀전 못 쓴 캐릭터가 막 서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거 다 없애고, 회색 바탕에 흰 글씨. 요즘은 다 바뀌었고, 경기도까지 다 바꿨어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십몇 년 전에 바꿔준 겁니다. 생리적 에너지 소모율, 제가 뭐 하나를 단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곳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제가 또 잘한 것 중에 바닥 포석에서 색을 많이 뺀 것. 보행로에 바닥재, 블럭. 그것에서 녹색, 빨강색 있는 거에서 회색으로 다 바꾸는 것.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퀄리티를 높여요. 재료는 똑같은데. 고급스러워지고요. 그리고 훨씬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요. 적합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곱하기 500명, 그 단지 사람들, 방문객 곱하기 1000명,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의 보도를 바꾸면 곱하기 1500만 명 하면 1500만 명의 생리적 에너지 소모율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고, 그게 전부 다 정비가 되면, 도시가 다 정비가 되면 도시 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져요. 시민들의 자부심도 높아져요. 우리 도시는 되게 멋있는 도시다. 제가 처음에 유럽에 유학을 갈 때 85년 가을에 갔거든요. 근데 그 암스테르담에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뒤셀도르프를 가는 1시간 거리에서 비행기가 낮게 뜨더라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숲속에 빨간 지붕들이 다 빨갛게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일단 밀도가 낮고, 덴시티, 밀도가 낮아야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통일이 돼 있고, 요소들의 통일성이 어느 정도 부여돼 있고, 근데 그 동네가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서 되게 잘 사는 동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남이 나를 볼 때도 색이 정제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퀄리티를 이야기한다고요. 퀄리티로 봐요. 질을 봐요. 양을 보지 않아요. 일단 양을 볼 것 같지만 사람들은 공감하고 감동하는 것은 다 질적인 거예요. 공감하고 감동해요. 질적인 것은 관계성이 정돈돼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느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색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까지 느끼냐면, 시간 좀 보면서 해야겠어요. 네, 제가 빨리 효율적으로 했네요. 색을 가지고 뭐까지 보냐면 계절도 봅니다. 저거 보시면서 유채꽃이 노란색이지만 노란색을 보고 가을이다 이러는 분 안 계시죠? 여름을 느낍니다. 자, 이머전시 색을 보고 가장 빨리 느낍니다. 색은 가장 빨리
가장 쉽게, 가장 오래 기억하는 정보예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강도를 설명해 주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 강도를 이해해요. 그리고 대륙, 문화, 지역까지 색을 보고 느껴. 이거 보고 한국적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남미, 뭐 아프리카 이렇게 생각하시죠? 색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효용성이 높은 그런 정보예요. 넘어갈까요? 어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색을 보고 구분한다 이러면 저항이 느껴지시나요? 보자마자 파란색 사과 맛있겠다 이런 사람 안 계시죠? 이거는 기술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농지가 좁은 데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 미국같이 이렇게 몇 헥타 이런 식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오늘 들판에 나가서 막 다 익었나 이거보다 헬리콥터로 다니면서 오늘 이 색일 때 그래서 측색기를 가지고 수확 시기를 정하는 그런 기술로 개발되어 있기도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색으로 기억합니다. 넘어갈까요? 어느 과일이 잘 익었는지 잘 안 익었는지 금방 알죠. 그리고 넘어갈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보여주지 않는다고 딸기 맛, 레몬 맛, 오렌지 맛 구분 못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오렌지 맛을 먹었는데 딸기 맛이 느껴지면 정말 배신감 느껴요. 굉장히 심한 고정관념이에요. 그거를 바꿔주는 건 남자친구를 바꾸는 게 편할지 몰라요. 바뀌지 않아요. 색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래서 색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네, 넘어가죠.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튜브에다가 파란색 물을 집어넣고 전시장에서 따뜻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것을 만져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따뜻하네 이게 아니고 뜨뜻해 이런 반응이었다고 해요. 온도감, 자기가 알고 있는 온도감에서 다른 온도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쾌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기술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기술이라기보단 컬러 마케팅적 차원에서 이제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량음료를 만들어서 유럽과 적도지방에 수출을 해요. 근데 유럽에는 이렇게 파랗게 해서 팔았더니 잘 팔려요. 적도지방에 갔더니 안 팔려.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이게 바다색이잖아요. 경험적으로. 기억색 개념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색의 그 기억색 개념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어디에 쓰이냐면 방송일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엄청 받고 그거를 개발해 주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왜 안 팔리냐 그랬더니 그 지역, 적도 지역의 얕은 바다의 색이 파란색인데 그 얕은 바다가 느껴지는 온도감이 뜨뜻미지근하대요. 적도 지방의 차가운 색은 어떤 색이냐면 계곡 속의 물. 계곡 속의 물은 이렇게 안 보이고 녹색에 가까운 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량음료의 색이 달라야 되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온도감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제가 기억색 얘기를 했는데 기억색이 어떤 데 많이 쓰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TV 화면에 바다색 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바다색과 실제 재현한 바다색, 그대로 찍어온 바다색은 달라요. 실제 찍어온 바다색이 훨씬 채도가 낮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바다색으로 드라마 방영 때 송혜교와 누가 이렇게 러브씬이 있는데 키스씬이 있는데 배경으로 바다가 펼쳐졌는데 칙칙한 바다가 있으면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없을 수 있는데 채도를 잔뜩 올린 실제보다 그러면 환상적인 씬으로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심한 기억색은 어디냐면 화장품 광고에 있습니다. 피부색. 여러분에게 파운데이션을 팔려고 저희가 이제 화장품도 많이 개발하거든요. 근데 화장품의 파운데이션 색을 개발해 줄 때 측색 다 해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 여성, 20대 여성 표준 피부색을 측정하면 다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그 색에서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안 팔려요. 내가 거울을 봤지만 내 얼굴의 색은 내 얼굴의 색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피부색이 내 피부색이에요.
그래서 누구 색이냐면 이영애의 피부색이라든지 송혜교의 피부색이라든지 텔레비에서 봤던 그 색. 근데 사실은 그것도 다 처리한 색이잖아요. CG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한 색인데 그 화장품의 그 색을 찾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내면 이렇게 발라보면 너무 뜨니까 그거랑은 중화해서 자기의 피부색에서 어느 정도를 밝게 해서 만들어주는 파운데이션을 개발해야지 화장품 회사가 솔직하다고 피부색 측정해서 똑같이 만들어내면 그 화장품 회사 망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기억색 정보입니다. 넘어갈까요? 앞에서 온도감 얘기했고요. 멀고 가까운 것까지도 원근감도 색으로 선명함. 색의 선명함으로 느낍니다. 여기서 빨간 볼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배신감 느끼세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선명한 색을 뒤에다 놓고 흐릿한 색을 앞에다 놓고 하면 사람들은 이게 앞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이거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능이라고 얘기했는데 색채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대상이 갖고 있는 기능과 환경, 도시라고 여기선 얘기했는데 이게 건물일 경우에 도시가 갖고 있는 기능, 대상이 갖고 있는 기능, 이거는 물병인데 이게 어느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이 외부 기능과 이 자체 기능의 연관성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적정성을 찾아주는 게 색채 디자이너가 할 일입니다. 넘어갈까요? 사실은 문화적인 아까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물리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70년대, 60년대 우리 어머니들이 입었던 옷은 지금 여러분이 입은 옷처럼 다양하지 않아요. 색이. 그때는 고동색, 곤색 뭐 이런 색들을 많이 입었어요. 베이지색, 많이 고상하면 베이지색 정도. 그런데 요즘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가 8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에 들어오고 나니까 파스텔 톤이라는 용어가 광고에서 막 뜨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은 파스텔 톤 그러면 너무 당연히 누려본 색인데 우리는 그때 되게 생소한 색이었어요. 요즘은 그런 색들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그때는 만들어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농촌의 지붕색들이 옛날에 엄청 원색이었고 그게 지금도 잔재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왜 유럽은 가면 빨강색 지붕도 이쁜데 왜 여기는 이렇게 안 이쁘냐. 채도의 문제예요. 여기는 페인트로 발랐고 유럽의 그 예쁜 색들은 기와의 색이에요. 재료색. 채도가 낮아요. 같은 빨강색인데 전혀 달라요. 그래서 참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나면 색상만이 색이 아니구나. 색을 하나 이야기하려면 색상, 명도, 채도.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해야 하나의 색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네, 넘어갈까요? 그래서 그 문화 수준, 경제 수준이 높아가면 채도나 명도나 이런 거에 좀 더 민감해져요, 사람들이. 근데 그 전 단계는 그냥 색상 위주로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지금도 그러나 사실은 문화 수준이 올라가도 색상이 가장 쉬운 판별법이기 때문에 색상을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화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 채도나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생긴다는 거죠. 넘어가죠. 이거는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죠. 아까 얘기했죠. 네, 반사율입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지었어요. 내가 그 건물을 지은 위치가 어디냐, 기후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반사율을 높일 건지 흡수율을 높일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건물의 효율이 달라져요. 자,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달라지고 내부 들어갈까요? 네, 조명의 효율이 달라져요. 같은 공간이어도 이 벽의 반사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조명을 켰는데 밝고 어둡기가 달라져요. 자, 어떤 공간은 꼭 밝을 필요가 없는 공간이 있어요. 침실. 거기다가 굳이 하얀색 칠할 필요 없어요. 거실 좀 밝았으면 좋겠다. 하얀색이죠. 넘어갈까요? 심리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조명색이냐에 따라서 같은 공간이어도 전혀 다른 익사이팅한 공간이 되기도 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넘어가죠? 네, 넘어가죠. 대학 캠퍼스에 그
학생들의 휴식 공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은 거와 같은 회색으로 처리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이것이 어떤 정보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우리 그 빨간 포인트에서 만나자 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멀리서 지표 기준이 되기도 쉬워요. 찾아오기도 쉽고 안전 기능도 높아지고요. 다른 데는 평지인데 여기는 깊이가 있잖아요. 긴장하게 만들죠. 차이를 줘서. 네, 넘어갈까요? 생리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의 공간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복잡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되게 고급스럽다고 생각해요. 넘어갈까요? 자, 안전기능. 우리는 횡단보도 검은색과 노란색의 그 선을 보지만 여기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전 기능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해줬어요. 말로 여기 안전하게 뭐 표지판 안 붙여도 돼요. 네, 넘어갈까요? 호텔에 접수대라고 안 써놔도 인포메이션 써놓지 않아도 누구나 일로 와요. 들어오면. 네, 넘어가죠. 5번 문, 4번 문보다 노란색 문, 파란색 문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넘어가죠.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호텔인데요. 색채 정보를 만들어내는 펜턴사에서 만든 호텔이에요. 자기네 기업 연수 때문에 만들기도 했는데 외부인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펜턴 호텔은 요 색 번호, 색 표집에 있는 색 번호가 방 번호예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면 그 색으로 인테리어가 돼 있어요. 색채를 좀 마케팅적으로 활용한 사례죠. 넘어갈까요? 네, 색은 지역성, 아이덴티티, 국가적 아이덴티티, 지역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보자마자 느끼게 해줍니다. 넘어가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영응 화력에 해준 디자인인데요. 절대적으로 아름다우면서 기능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한 디자인입니다. 원래는 외부 전체 환경 색채 계획을 해줬는데 이거는 터빈 시설이 있는 내부 기계가 있는 곳인데 사실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솔루션을 줬을 때는 이미 여기는 이 내부는 다 기기가 들어와 있고 다 해줄 수 없는 곳인데 제가 혹시 나중에 10년 후에라도 다시 칠할 일이 생길 때 이렇게 칠하라고 해준 거예요. 여기서 보여야 될 것은 크레인, 안전 기능이 있는 크레인과 사람이 지나다녀야 되는 이렇게 펜스, 이거 뭐죠? 계단에 이 난간, 그것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화이트 톤으로 해줬죠. 실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저 기계들이 전부 배추색이에요. 자, 배추색이 칠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 노란색, 빨간색, 저 바닥에 색을 했는데 부딪히겠죠. 이렇게 하니까 훨씬 예쁘죠. 여기는 이제 VIP 견학 코스를 바닥에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예쁘면서 안전하게. 그래서 제가 마치 카펫이 깔려 있는 것처럼, 그러나 카펫은 예쁜 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는 제가 흰색에 가까운 밝은 회색을 이용했어요. 회색과 가끔 가다가 여기 있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빨강, 노랑, 파랑만 해서 회색에 섞어서 깔아줬더니 사람들이 되게 예쁘다. 뭐 되게 특별한 게 깔려 있는 것 같다. 근데 사실 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공간의 퀄리티는 확 달라졌어요. 그리고 안전 기능이 높아졌어요. 넘어갈까요? 독일의 공장의 안전 기능을 최우선으로 적용한 공장의 사례입니다. 넘어가죠. 오늘 이제 궁금하신 학교.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제가 어젯밤에 이거는 원래 있던 자료,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자료, 찾아놓은 자료고 뒤에 나오는 자료는 제가 급히 어제 좀 독일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교에 관련된 그 자료를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 기능 중심의 그런 학교에는 많이 보셨을 텐데 요즘에 이제 독일이나 유럽이나 북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어린이들의 공간이 정말 퀄리파이가 돼 있어요. 뭐 감동일 정도예요. 근데 여기는 초등학교인데 넘어갈까요? 색채 감성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하에 만든 공간인데요. 학생들은 이제 세계적으로 제가 색채학회, 한국 색채학회 회장 지금 고문인데요.
내년에 10월에 AIC라고 세계 색채학회를 제주에 유치했어요. 저희가 32개국 정도가 참여하는 한 1,500명 규모의 대단위의 학회를 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내년 10월에 합니다. 한국 색채학회 들어오시면 아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뭘 하냐면 세계적으로 그 첨단 연구 분야가 있어요. 근데 색채 쪽에서 가장 첨단 연구 분야 중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미제 연구 분야가 어린이는 원색을 좋아하는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이는 원색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실험하는 방법, 실제 생리적인 반응 아직도 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굉장히 학자들이 연구해야 되는 분야라고 설정해 놓은 핵심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래도 변화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러나 퀄리티가 딱 보장된 속에서의 변화라는 게 필요한 거여서 여기서 보시면 색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시면 조명과 연계해서 많이 써요. 요즘에 조명과 연계해서 그러면 같은 색이어도 밝아져요. 그리고 원색을 쓰긴 하는데 라이트하게 밝게 써요. 그래서 그 다음에 원색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의 문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색 하나도 안 보이죠. 여기 잠깐 보이죠. 밀도를 엄청 낮춰요. 강조색을 30% 이상 쓰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한 10%? 굉장히 낮춥니다. 예를 들면 화질 같은 거를 따질 때 저희가 화질 연구도 많이 하거든요. 특허도 많이 갖고 있어요. 인테리어 건축 쪽이지만 화질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근데 화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안전기능과 관련된 화질, 그러니까는 그 화면에 피겨와 그라운드의 비율, 피겨의 비율을 14% 이상 안 해요. 핵발전소에 안전 버튼이 나타나는 뭐 이렇게 화면, 그러면 그 피겨를 14% 이상 안 둬요. 그게 아예 그 안전기능 설계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수백 개가 뜨거든요. 그걸 보고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요. 밀도가 다른데. 액센트 컬러의 밀도도 그렇게 관리돼야 돼요. 그래야 퀄리티가 보장되고요. 아름답다라고 느껴요. 여기서 보시면 액센트 컬러의 밀도가 낮죠. 넘어갈까요? 빛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저기서 막 이렇게 놀아볼 수 있는 매체가, 그러니까 놀이터가 아닌데도 놀이터처럼 쓰는 그런, 말하자면 그 활동을 유도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복도에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죠. 같은 빛인데 색인데 가볍게 느껴져요. 경량하게, 라이트하게 느껴져요. 넘어가죠. 초등학교입니다, 이게. 초등학교를 저렇게 인테리어를 한다는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저런 걸 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되어 있어요. 베를린에 있는 학교입니다. 넘어갈까요? 네.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이런 공간 계획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예전에 코오롱 아파트에 그 필로티 개발을 해주면서, 독일로 출장을 보냈어요, 제가. 요거를 디자인했던 그런 팀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유치원에 그 디자인을 해준 사례를 가서 같이 보고 저희 연구원들이 와서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위험한 거를 왜 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애들이 유치원에 가서 이제 그 디자인을 해주려고 가서 이렇게 일주일을 같이 살았더니 이들이 볼 때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문이 뻐젓이 있는데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니더래요. 애들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1층에서. 그래서 그들이 해준 게 뭐냐면 아예 1층 내 실내에서 1층 교실에서 여기에 계단 3개를 놔줘서 실내에서 그냥 노는 시간에 여기 교실에서 여기 계단 3개를 내서 3단 올라가서 미끄럼 타고 내려가게 해준 거죠. 근데 그 주변에 위험한 게 많은 곳에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데 해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얘네들이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게 위험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놔뒀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강조색의 강도가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경량적으로 조명색으로 해줬을 뿐더러 이 지금 색들이 그 농도가 굉장히 약해요. 아주 막 그 강한 색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무채색 속에 밝은 색 속에 있으니까 강한 색으로 보여요.
실제 색은 그렇게 강하지 않는데 넘어갈까요? 네, 여기는 도색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조명을 켜면 좀 더 밝아 보이게 되고 안 켜면 저렇게 그냥 도색으로 보이죠? 네,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를 또 보여드릴게요. 넘어가죠? 네, 넘어가죠. 이게 이제 복도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넣어서 용의 용이 사는 곳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사물함이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놓으면 용의 비늘처럼 보이게. 그렇게 해놔서 학생들이 좀 장난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놨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용이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늘까지 올라가는 느낌이 들게끔 설치물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놀이를 하게끔 해놨고요. 제일 꼭대기에는 천으로 저렇게 그러니까 옷을 보관하는 캐비넷을 천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쓰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사물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넘어갈까요? 조명인데요. 이게 지금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지만 사실 돈이 별로 안 든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ED도 아니고 그냥 왜 삼파장 조명등인데 색깔이 이렇게 입혀져 있는 삼파장 조명등을 안에다 하나 집어넣고 그 겉에 천으로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진 천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저렇게 조형물처럼 조명 효과를 줘서 학생들로 하여금 굉장히 용의 이야기를 막 실제처럼 느끼게끔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복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꼭대기층에는 유리를 이렇게 만화경처럼 유리로 마감을 해놓고 거울로, 그리고 밑에다가 한 벽에다가 학생들의 전체 전교생의 사진을 다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기서 반사되고 반사되는 자기의 사진을 찾으면서 재밌어하는 만화경 속에 들어온 그런 느낌을 가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네, 또 넘어갈까요? 네, 지금 제가 몇 시에 끝나야 되죠? 저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 설명 없이 막 넘길게요.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지금 여기도 지금 학교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내부에 보시면 굉장히 라이트한 몇 가지의 색을 이용해서 색의 밀도를 조정해서 액센트 컬러를 활용한 투명색과 솔리드한 그러니까 도장색을 같이 쓴 사례고요. 네, 한번 보시죠. 자, 화장실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에 열쇠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따 실습을 하시게 되는데, 이거의 열쇠는 색의 밀도고요. 사실은 액센트 컬러의 적용 범주를 많이 쓰지 않고 전면에 색을 쓴 경우에는 채도나 명도를 엄청 제한한 경우예요. 채도가 녹색을 아까 연두색 칠했는데 채도가 굉장히 낮은 색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연두색 확 바른 게 아니에요. 여기는 조금 더 높고 이런 데 있는 건 훨씬 낮은 연두색을 쓴 겁니다. 넘어갈까요? 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강한 색 같지만 채도가 예를 들면 중채도 이하의 색이에요. 50을 안 넘는 색들입니다. 네,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사실은 색의 강도를 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색상보다도 채도나 명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독성에는 명도가 굉장히 기능을 많이 하고요. 넘어가죠. 제가 설명하면 계속 길어지니까.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빨리. 내용이 많아요. 이것도 지금, 이건 유치원입니다. 자, 이것도 바닥이나 이런 데는 채도가 낮고요. 회색이 다 섞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시간 조절을 잘 못했네요. 이거를 보여드렸어요. 여기도 지금 파스텔톤 채도가 낮은 색과 채도가 높은 색이 섞여져 있는 거고, 채도가 높은 색은 빨강색이 채도가 높은 색이고요. 네. 나머지는 다 회색이죠.
여기서도 여러 가지 색을 동시에 쓸 때 명도와 채도를 똑같은 색을 씁니다. 색상은 다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색을 썼지만 여러 색을 쓴 효과가 적어집니다. 규칙이 있는 거죠. 채도가 굉장히 낮죠. 네, 넘어가죠. 빨리 넘겨주세요. 네. 여기도 보기보다는 채도가 높지 않습니다. 외부는 전부 무채색이고 내부에만 색을 줬습니다. 채도가 낮은 색이에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내부를 이렇게 색을 바꿔서 오래됐다는 느낌도 줄어들면서도 그 건축물에, 이거 교실이거든요, 지금. 색은 달라졌지만 채도나 명도가 같아서 색이 달라진 걸 많이 못 느끼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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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색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사실은 제가 한 거라서 들으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교실 환경에서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